네, 지난 시간 MVP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방어를 많이, 제 생각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을 좀 보니까 상당히 저도 이 공력이나 이 내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지난주에 김효민 기자의 그 내공이 상당히 저희를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청년 실업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겠지만 2주 연속 저는 김효민 기자가 MVP라고 생각하네요. 지난주는 김효민 기자라고 해야만 될 것 같은 분위기. 왜 그렇지? 또 이상하네. 주제가 주제였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방송에 임했기 때문에 김효민 기자가 MVP. 둘이 짠 것 같아. MVP 구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세 자를 다 김효민 기자한테 주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지난 시간 제가 자신감이 없었나? 자신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번에 그 대학교 서열화 얘기하신 분이 우리 김동주 PD님이신데 왜 자꾸 우리 방송도 서열화를 시키는지 의문이고요. 뭐 MVP 저는 박사님인데요. 네, 지난 방송을 보신 주변 분들의 반응은요? 뭘 하는 거냐 도대체 저한테. 네가 뭘 하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겪어본 적이나 있냐,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선배 한 분은 그냥 뜬금없이 잘 봤다, 수고해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겠죠. 뭐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러니까 저야 항상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방송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프게 느끼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또 한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반응이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와 관련 없는 주제를 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크게 저기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 PD님하고 박사님 팬이 되셨어요. 너무 아시는 것도 많고 참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군대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요? 군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군대 하면 축구,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 하면 답답함이고요. 무섭고 아직도 가끔 군대 제대한 지가 한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가끔은 영장 다시 나오는 꿈을 꾸기도 해요. 너무 싫더라고요. 군대는 약간 혐오? 싫은 거? 대한민국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글쎄요. 어머니하고 아들? 이런 생각이 먼저 나고 사고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서해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초코파이 그만큼 지식이 없고요. 제가 아는 건 진짜 사나이에서 본 모습. 남자친구 맨날 초코파이 달라고. 아니 옛날에 선전도 있었고. 광고. 네. 군대를 가봐야 된다니까요. 저런 삭발하는 장면 그런 거밖에 잘 안 떠오르지만 오늘 배움의 자세를 가지지만 제가 그래도 좀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자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관련 없는 사람 같네요. 네,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은 군대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사건들도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이거 사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간 군대는 그나마 상당히 편한 군대여서 남들이 들으시면 또 욕하실 것 같아요.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아냐고 막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느낀 군대에 대한 얘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편한 군대가 어디요? 저 용산에 있는
689? 네. 거기서 경비했죠. 경비. 이렇다니까? 네, 군대 문제는 아마 다 관심이 있고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대로 또 아직 안 가신 젊은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또 부모님들 아들 둔 부모님들 남자친구 둔 뭐 또 여학생들도 다 관심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갑자기 군대를 하시자고 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노력해야 할 방송 타임인 것 같아요. 리얼 시사 버라이티 이 박사의 세상 읽기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회를 거듭할수록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민 기자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김 P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청년 실업을 했는데 그 얘기는 빨리 넘기고요. 그만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조금 상당히 무겁죠. 평상시 같으면 군대 얘기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도 막 섞어서 할 수 있는데 요즘 따라서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또 사건이 워낙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연 대한민국의 군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혜민 기자는 군대에 안 갔다 왔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본 거라곤 진짜 사나이의 그 재미있는 군대 모습, 재밌고 활기차고 뭔가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소녀시대는 아니지만 걸그룹들이 찾아오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봐요. 현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죠. 평생 근데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걸그룹 한 번 못 보고 제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자주 찾아오긴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는 안 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박사님께서는 군대 이제 제대하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됐죠. 뭐 제대한 날짜가 갔을 때 날짜보다 그 기간보다 더 기니까 저는 뭐 군대 생활 소정의 성과를 이루고 나왔어요. 네. 제가 군대 가서 있는 3년 거의 3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나름대로는 사회 준비,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이해, 그 다음에 또 달리기도 좀 배우고 체력 단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군대가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철들게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철들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군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오늘 자격 별로 없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군대 자체를 이 대한민국 군대와 이 다른 세계에 있는 군대를 제가 좀 이제 이 비교 경험을 해본 경험이 돼서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군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 혹은 그 아예 노출하자면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두 분 다 구타를 당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구타는 사실 학교에서도 당했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구타는 뭐 거의 일상화돼 있었어요. 남자들의 세계는 구타는 일상화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또 문제죠. 군대에서 좋은 걸 얻긴 했지만은
그러면 다시 군대 가겠느냐.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또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까 그 군대 갔다 온 꿈을 다시 꾼다고 네. 네. 정말 악몽이에요. 영장이 다시 나와요? 남자들이 이제 되게 꾸는 꿈 중에 하나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또 오라는 거야 이게. 그 꿈을 꾸고 또 하나는 제대 날짜가 지냈는데도 제대를 안 시켜줘. 제대가 안 시켜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군대를 그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전혀 그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데 정말 엉뚱한 군대에 보내는 거야. 그런 데를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평생 또 이 군대에 대한 뭐 트라우마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우리 남성들한테 있어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 보면은 과연 이제 군대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김효민 기자가 이제 뉴스를 좀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사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좀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를 먼저 볼까요? 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지난 4월 6일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와 학대로 사망한 윤일병. 과연 사건 당일 윤일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마이TV는 지난 4월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현장 검증 사진을 입수해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윤일병은 사망 당일 의무반 회식 자리에서도 폭행을 당합니다. 먼저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 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하모 병장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머리를 2차례 내리칩니다. 이어 이 병장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윤일병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을 폭행합니다. 거기다가 윤일병에게 냉동식품을 빨리 먹게 하는 가혹행위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오케이. 네, 이게 직접적인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 사건이 지금 가해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군 문화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건 뭐 명백하게 아주 불법적인 그 범죄 현장이죠, 사실은. 저 군이 다 저렇다고 볼 수도 없고,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저런 경우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소원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무기명으로 이렇게 상부에 알리거나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단 폭력은 이제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병장에 의해서 그 분위기를 저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광기 집단화된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어떤 교육이 실행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교육은 지금 이등병 그런. 네, 그게 제가 지금 이게 저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저게 종합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종합판이야.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에 막 너무 많은 것들이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행위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군대에서 어떻게 활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되냐면 신입으로 오는 군인은 사실 아직 군대 문화를 잘 모르고 군대 내에 적응하기가 벅차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어떤 뭔가를 주입을 해서 단시간에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분명히 있어요. 신병이 오면 신병 교육을 시키면서 물론 저런 완전히 한 번에 많은 것들을 가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저게 미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말 못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숙하게 정신없이 해버린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그것을 다 서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건 적어도 한 석 달에 연속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한두 가지 일들이 지금 하루에 완전히 다 한 사람에게 덧붙여져서 이건 뭐 말씀드린 대로 범죄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런 폭행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글쎄요. 그 정도로 미숙했다고 보는 거죠. 저래도 될 것 같은. 군대만큼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게 너무나도 수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까지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제일 문제는 그거죠. 이제 폐쇄된 집단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잘못된 거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알려지게 되면은 보복이 두렵고 또 하나는 이 지금 1병이나 뭐 2병 이렇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입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고참들하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잘못된 거를 위에 얘기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부대로 뭐 전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교들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공개가 된다든지 뭐 이래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으니까 참고 지내거나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서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것들을 네가 이런 것 피해라 뭐 해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에서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관리 감독하고 하는 그분들이 뭘 했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죠. 저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위에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저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군대 문화 전반적인 거, 군대 그 계급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군이 근본적인 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군을 저렇게 비싼 비용을 두고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군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저런 일은 계속 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걸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걸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감시 통제 비용이, 그럼 내후반 입구, 연병장, 으쓱한 곳에 다 또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그 비용은 또 국민의 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교육을 또 전 군을 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저거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의문 하나는 저게 교육의 차원으로 방지되거나 혹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문화냐라고 본다면 전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군에서 수도 없는 교육을 받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의 트위스트 된 거예요. 군에서는 군대에 가면 결국 뭘 배우냐면 그 살상에 대한 걸 배워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적을 제압하느냐. 말이 제압이지,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전혀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사람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한다고 하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고 적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이 폭력성이 군대에 폭력성이 없다 그러면 군대가 아닌 거죠. 근데 군대의 폭력성이 그러니까 적을 향한 게 아니라 내부를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에서 이게 이제 합법화되는 혹은 정당화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흔히 말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특수부대 요원은 살인 병기와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 아닌 병기 취급해요. 그리고 모든 군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전투력이에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의 전투력이 흔히 말해서 우리 관심사병을 왜 저렇게 하냐지만 관심사병도 하나의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아닌 일종의 이제 그 전투를 하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개인적인 상황을 봐줬다가는 나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이것들이 다 이제 봐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은 역으로 얘기하면 저건 너무 심했다, 혹은 뭐 저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맞지만 저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무덤덤해져서 저런 광기가 나타난다는 거에 동의를 하겠는데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다른 군대를 뭐 경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군대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뭐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인데 군대는 똑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재전 성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제일 힘들고 뭐 어디 군대는 되게 편하고 이럴 것 같은데 군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흔히 훈련 상황 혹은 뭐 실제 상황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의 군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장비가 현대화되고 뭐 뭔가 좀 더 편한 시설이 있고 이름으로써 뭔가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이걸 지적하긴 하겠지만 미군도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떠나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정말 밤잠 잘 때 베갯잎을 적시는 군인도 있어요. 미군들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흔히 말해서 군대가 요구하는 인간이 아닌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다는 건가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부분도 있죠. 미군에서 구타가 있겠어? 물론 저런 정도로까지 비인격적인 구타를 하진 않지만 흔히 말해서 군대 문화에서 계급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미군들이 그 이라크 병사들에 대해서 아주 그 모욕적으로 한 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네. 심지어 미군의 그 여군들조차도 이라크 병사들한테 폭력과 아주 성적인 모욕을 주고 이런 방송이 전 세계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상대를 죽이고 뭐 어떤 자기 방어를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건 전투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투 상황. 전투 상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군대는 조직이에요. 조직. 네. 조직은 그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 있고 조직의 영역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조직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통제를 적절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고 봐요. 개인이 저기 이제 성격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가학적인 사람도 있고 또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다양한 인격체들이 이 군대에 모여 있는데 어떤 개개인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 군 문화가 좌지우지되고 내후반 생활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군대라는 조직은 일단 사병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내후반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육이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통제가 저는 사실은 그 훈련소에 가면은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은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총검술도 배우고 뭐 사격도 배우고 이런 걸 다 배우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과연 저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느냐. 50% 이상을 저걸 먼저 가르쳐야지. 저게 사실은 전투력의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총을 잘 쏘면 뭐해요. 내부에 있는 저런 일들로 인해서 총 쏠 기회조차 없이 인격이 유린되고 총을 거꾸로 드는 거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군 문화를 바꾸려면은 어떤 덕목이 더 중요한 건지. 그래서 군대 훈련소에서 저는 사실은 저런 걸 먼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사격하는 거 뭐 배워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격부터 배우나요? 정신보다? 그렇죠.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김효민 기자가 느낄 수 있는 거. 왜 친구들 중에 군대 간다 그래서 막 진짜 펑펑 울고 막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한 달쯤 돼서 이제 휴가를 나와. 네. 그죠? 휴가 나오면 왠지 군복도 어색하고 좀 태가 잘 안 나거든요. 그죠? 그 한 달 된 친구는 그래서 불쌍해. 술도 사주고 뭘 해. 한 6개월 정도 돼서 또 휴가를 나오거나 한 1년 정도 돼서 휴가를 또 나와요. 그러면 왠지 그땐 조금 멋있어. 군복이 왠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각이 이렇게 흔히 군대에서 각 잡힌다 그러는데 각이 딱 잡혔어. 그래서 너 좀 괜찮다? 근데 그 이후로 말년쯤 되면 너무 자주 나와. 맞아. 맨날 술 먹자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사이클은 여성에게 느껴지는 건 그 정도가 아닐까요? 네, 뭐 그냥 처음에는 힘들다가 점점 쉬워지는 곳. 힘들다가 쉬워지는 곳. 그래서 이제 처음에 힘든 거는 사실 요새 그 젊은 사병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조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 귀하게 자라고 다 대학 가가지고 즐겁게 하고 뭐 취업 걱정이야 물론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 군대를 가면은 이 계급이라는 사회에 들어가게 돼요. 이 계급이라는 건 사실 무서운 거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시키는 것을 안 할 경우에는 항명이라든지 근데 이게 공과 사의 영역이 불분명해요. 그렇죠. 항상. 네. 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아니면 너 내 빨래 좀 대신해. 뭐 이런 걸 시켰을 때 그걸 전 못합니다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뭐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주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사회에서는 참 정말 성격도 난폭하고 뭐 했지만은 군대 와보니까 내 밑에 부하들이 생기고 신입병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뭐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막강한 권한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 잔인하고 이 폭력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이 병들 사이에 그 세계로 구성이 돼요. 점호가 끝나고 몇 명이 있는지, 뭐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서 다 이제 간부들은 퇴근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 거는 그렇죠. 병들만 남으니까 사병들만 남는 거죠. 그들끼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번 그 계급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급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기관과 어떤 권력 구조가 있어야 군대라는 존립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건 미군도 상당히 그 제도가 잘 돼 있죠. 흔히 말하는 컴플레인인데 이 흔히 말하는 우리 말하는 소원술이에요. 네. 이거는 형식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는 어떻게든 컴플레인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이 그거를 컴플레인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컴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말 한마디로도 지휘 체계가 완전히 뭐 흔들리거나 뭐 말하자면 계급을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말하자면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요. 그것이 누구에게건 발휘하게 되긴 있긴 한데 그런데도 맹점이 있어요. 잘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상급자에게 항상 보고하라. 컴플레인도 이 흔히 영어로 말하면 체인 오브 커맨드인데 그러니까 지휘 계통을 따라서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모든 보고는 지휘 계통을 따라서 해라. 근데 컴플레인을 했다가 이게 컴플레인이 아니고 일종의 불평불만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또 앙탈 당해. 똑같아. 심지어는 더 심한 경우는 여기 우리는 이제 좀 성격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 미군에 오는 그 군인 중에는 상당수가 갱스터. 어느 지역에서 총 쏘던 사람들, 뒷골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대 안에 많아요. 그런 시스템을 물론 그 안에서 저기 그 뭐랄까요? 대학 나와서 일종의 뭐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대로 오는 사람들 꽤 있지만, 그러니까 폭력성이 내재된 사람들이 또 와요. 그 사람들도 문제를 일으켜. 참 어렵다. 심지어는 그게 내재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밖에 나가서 누구랑 싸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사람 변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개인의 문제인 것 같다가도 구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어떤 게 더 크다라고도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조직이 이제 이게 폐쇄성이 제일 문제예요. 폐쇄성이 제일 문제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저런 것들이 표면화되는 걸 굉장히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할 부대, 내 소속 부대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위에서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저런 일이 밝혀지면 문책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은 그런 걸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만약에 누가 사단장이 있어요. 사단장이 한 10,000여 명 가까운 그 사병들이나 장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10,000여 명이나 된다고. 근데 저런 일들이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저거를 샅샅이 밝혀내가지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라고 기회를 줘도 과연 어느 사단장이 그렇게 하겠느냐. 내 부대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밝혀내는 순간 문제 부대가 되고 문제 지휘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걸렸죠. 이걸 승진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책임도 뭐 저기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단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그러면 올 때 하나하나 전입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다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병을 받았는데 문제 있는 애들도 있겠지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짐이 보일 때 저런 안 좋은 일에 조짐이 보일 때는 빨리빨리 표면화시켜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도 은폐하는 게 더 오히려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공개하는 것보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도 표면화된 거는 많았는데 금방 끓었다가 식었다가 그리고 어떤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개선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대안학교라던가 이런 거를 세워서 좀 다른 방안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100% 문제가 없는 군부대는 없나요? 어느 사회에도 없을 거예요. 어느 조직도. 그거는 뭐 어느 가정이든 학교든 저런 문제는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그 순진하고 착한 초등학교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은 어디든지 있다. 그렇지만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이렇게 벌어져야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다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저기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네. 청춘 그 아주 최고의 꽃을 피는 나이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저기를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유보하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도 못하지, 뭐 그렇죠. 휴대폰도 못하지, 친구들도 못 만나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국가를 위한다는 그 의무로 저기를 보냈더니 저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억울한 거죠, 사실은. 저기서 돈을 뭐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본인이 선택하고 그랬다면은 좀 덜 할 텐데 정말 그 가기 싫은 아이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보내기 싫은 자식이 그렇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고가 난 이 사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재현된다는 건 군이 제대로 정말 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지나가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 이제 흔히 이제 군대 외에 있는 또 군대는 남자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이 시스템이 달라요. 사단장이 부임해서 그 군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병이 오고 누군가는 제대를 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돌아가고 있는 것에서 사단장이 어떤 말을 한마디를 딱 던졌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에서는 계속 누군가는 그 방향에 서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게 굉장히 적체된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대한민국 군대가 생긴 이후로 그리고 뭐 6.25 전쟁 이후로 계속되는 사이클이에요. 그 시기가 뭐 2년 뭐 좀 시기가 좀 준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바뀌고. 근데 요즘 좀 많은 얘기들은 저렇게 흔히 말하는 전입을 오거나 뭐 이런 병사들이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 사실 좀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자대 배치를 받아 딱 가면 거의 제대할 때까지 거의 있어요. 이렇게 묻히지 않고. 관심병사라는 게 없었나요? 왜 없어요? 볼 수도 있었어요. 없었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고문관이라고 고문관이라고 불렀죠. 아.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하네. 단체 생활하는데 약간 처지거나 그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어리버리하고 그런 이제 그 사병들을 이제 고문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놓고 불러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는 안 하지만 왕따를 시키죠. 왕따를 시키고
되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왕따의 대상이 되는 약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네. 그 동질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글에서 호랑이나 뭐 사자가 이렇게 물소나 뭐 무슨 사슴떼 공격하잖아요. 좀 단결하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막아주다가 나중에 하나를 자기네들 살려고 다 가버리고 여기만 남아. 그래서 이제 사자한테 잡혀먹고 이런 식인데 그 정글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주 본능적인 사실. 거죠. 그건 속성이 진짜 있어가지고 동물적인 본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골치 아픈 일에는 이렇게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강자가 특히 저렇게 불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강자한테는 누군가는 걸려서 희생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직에서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뭐 아마 그렇게 뭐 반복 계속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좋은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될 사항이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군대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 저는 이제 지휘관들 이게 이제 책임 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 소재는 뭐 저는 뭐 당연히 책임 소재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언론에서 이 군은 국방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대응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전략을 연구하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군 전체가 여기에 지금 함몰되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세월호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온 부모들이 지금 군대 가면 다 저렇게 되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강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군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성실하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군 상관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동일선상에서 매도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또 관피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마치 범죄자이고 나쁜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프라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냉정하게 좀 이 상황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역으로 이렇잖아요. 지금 납작 엎드리면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개선책이 없이 일단 비난받을 때 그냥 다 받고 조용히 있어라. 함구령 내리고. 그러니까 군대가 상당히 잘하는 것 중에 은폐. 이건 정말 교육 중의 교육이거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저 군대 문화 중에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게 생존이라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존을 위해서 연대할 수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워요. 그게 본능적인 것들이 어떤지.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인생의 어떤 교훈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역으로 문화 어떤 비슷한 어떤 조직에 딱 갇혀버리면 비슷한 행태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뭐 사회생활 안에서도 저렇게 폭력적이진 않지만 저런 비슷한 누군가를 누군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뭐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미군은 사실 이제 다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 되면 가니까 태도에 아예 그게 있어요, 사실. 저 일반 사병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편한 것, 조금 더 뭐 군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한테 좋은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가 주어져서 미션이 딱 주어지면 그 미션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를 찾아요.
그러니 그쪽에서 비난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자기는 직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군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뭐 당나라 군대냐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또 다른 게 있어요.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데서 우리가 되게 빨라. 그래서 뭐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 또 성과를 내면 잘 지지도 않아요. 이런 거 있어. 뭔가 이걸 하면 더 편한 게 주어진다. 그럼 더 잘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아까 우리 군대에서도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직업군인들, 네. 그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들이잖아요. 다 장교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일을 하고 모든 걸 처리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만 때우길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고. 이 안에서 어떤 걸 의미를 찾기보다는 군생활이 나한테 정말 획기적인 나한테 뭐 도전 과제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 근데 직업군인 그 예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안으로서.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처해진 지금 상황, 남북 분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실 가능한 답안이 맞나요? 전 잘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군인 제도가 모병, 네. 모병제요. 네. 모병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징병제로 돼 있죠. 그래서 남자는 군을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본인의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거죠. 과연 직업군인으로 신청할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을 신청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그 직업이 좋은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군인으로서의 어떤 보람과 일의 보람 혹은 뭐 흔히 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직업군인에 도전할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뭐 남자들은 한 번쯤은 총 들고 뭐 어렸을 때부터 총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는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군대의 이 흔히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말하자면 그 작계라는 걸 세우잖아요. 작전 계획. 네. 작전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바뀌질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고가 나는 부대가 있고 사고가 나지 않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게 환경의 문제에서 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북한 군인과 맞닿아 있고 심지어는 북한 군인이 더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노크 사건도 있었고 그 북한 군인이 와서 노크를 두드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런 상황인데 시설조차 좋지 않고 막 폐쇄적인 공간에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오히려 막 뭐 군대 다녀와서 재밌었다, 축구했다 이런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아 군대가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현대화되었구나. 그래서 환경적인 게 좀 개선이 안 돼서 문제가 있나 했는데 전략적인 거는 어떤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 군이 벌써 50여 년 그죠? 60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군 생활 자체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죠. 많이 변했어요. 폭력도 예전에 그러한 폭력도 많이 줄고 또 군대에서 사고사나 의문사도 보니까 뭐 한 50년 전 이런 때 비하면은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또 병영 생활도 훨씬 더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밥 세끼 먹기도 참 힘들었죠, 군대 가서. 그렇게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그 징병을 당하는 아이들, 그 젊은이들도 엄청나게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네. 우리 사회에 산업이 있습니까? 직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학교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문맹률도 높았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제 군대에 가면은 밥 세끼 먹고 뭔가 좀 배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장기 근무자들도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한번 지금은 고려할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민병장 사건도 있었잖아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제 아는 뭐 쪽에 보니까 뭐 공군 비행장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뭐 자살한 또 네. 김일병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거 볼 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뭐 주변에 제 또래들 나이 이제 50대, 60대 되시면 아 군대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왜 군대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 뭐 남자가 그런 걸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이걸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군대 내에서도 혹시나 지휘관 중에서도 내가 재수 없어서 우리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요즘 애들이 연약하다. 저 가해자는 연약합니까? 가해자는 연약하지 않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애들이 연약한데 그 당하는 애들한테 너는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죠. 절대로 폭력의 그 피해자한테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예전에도 여성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이 그렇죠.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여성이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판결이 나는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가해자를 정당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피해자는 약한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모병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방송 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다 왔는데 첫째는 북한이 저렇게 뭐 80만 대군인가를 있는데 우리가 병력을 줄여서 되겠느냐. 결국 모병제로 간다는 얘기는 병력을 줄이는 거죠. 병력 수를 줄이는 거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들 지금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는데 모병제 해가지고 군인 아무도 안 오겠다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 큰일 날 소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김영민 기자도 그런 분 네, 얘기하는 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외국인이라도 용병. 네. 저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군을 제대하는 순간 모병제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사실. 몇십 년 전부터 모병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주요 언론의 사설에서도 지금 네.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단 모병제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문화의 군대에 있어 봐서 그 모병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사병의 모병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전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대치 상황을 보면 전방 휴전선에 다 몰려 있어서 마치 거기서 무슨 뭐 폭탄 하나만 터지면 완전히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주먹쥐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준비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쪽 군대에서 말하는 거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놈 뒤에 뭔가 짝대기라도 하나 더 들고 뭔가 뭐랄까요 뭐 이렇게 막 망치라도 하나 더 들고 뒤에서 뭔가 던질 거라도 하나 더 있고 이러면 굳이 이러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명령이 그러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개싸움을 벌이는 이 시스템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해 보면 개싸움을 벌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뭔가 현대적인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되겠지만 이제까지 그 뒤에서 뭔가 던져주고 짝대기 가지고 때려주고 이럴 거를 다 미군에게 기대를 하고 미군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미군이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이러고 있다. 개싸움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막아주고 있다. 미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넘어간 발언이긴 한데 미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방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군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른다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전 계획이 그렇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 바꿔야
우리 스스로가 뭔가 짝대기를 가지고 똘맹이를 가지고 뒤에서 야 그럼 너는 전면에서 이거 하고 있고 나는 이걸 준비 계속할게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속이 않다라는 뚫리네요. 언론에서 군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시설을 좋게 해야 된다, 뭐 교육을 해야 된다. 좀 답답한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걸 과거에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 삼자가 봐도. 역으로 시설은 말이죠. 물론 미군 시설이 되게 좋아요. 이건 거의 흔히 말하는 호텔인가요? 웬만한 호텔식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쪽 문화니까. 우리는 뭐 마룻바닥에도 자지만 얘네들은 침대에서 꼭 자야 되는 문화니까. 뭐 흔히 말해서 저기 야전에 가서 잘 때도 자기 개인 무슨 이 사다리 같은 침대를 놓고 자야만 하는 그런 문화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훈련을 나가게 되면 비인격적인 것을 참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야 지금 전시라고 생각해봐. 훈련 간 거잖아. 전시라고 생각하는데 너 씻을 수 있어? 못 씻어. 혹은 얘네들이 그런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요. 이렇게 보병이 한참 행군을 하고 온다. 행군을 하고 왔는데 땀 냄새가 막 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옷 갈아입지 말고 샤워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저기 식당 가서 밥 먹어. 왜냐하면 그걸 강조하는 거죠. 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뭐 마초적인 거 말이야. 강조하는 거죠. 땀 냄새 펄펄 풍기면서 밥 먹는 거를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또 일종의 이런 거죠. 군대 내에서는 야, 쟤네는 고생한다. 야, 저런 군대 안 가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야, 쟤네는 저런 패기가 있고 막 이런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와닿는 게 정말 우리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그쪽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쟤는 내부에서 저렇게 싸워대고 저렇게 서로 죽이고 있다 하면 굉장히 얕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여유로움을 가진 그런 발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저 북한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더 하죠.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뭐 미군이 어떻고 북한군이 어떻고 비교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인권에 가해 사병이 피해 사병을 저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말이 안 된다. 뭐 어느 나라의 군대가 어떻다라는 건 뭐 그건 그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와 그 교육 수준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훈련 조건이 열악한 것과 비인격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죠. 맞아요.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나는 똑같은 사병인데 나는 편안하게 있고 쟤는 편안하지 않고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쟤는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이렇다면 이거는 비인격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뭐 군 수준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후생복리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저런 개인적인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옛날에는 그 아까 관심